귀가 실룩실룩 움찔움찔. 아하하, 이번엔 귀가 주인공이군요. 톡순이의 의미심장한 귓속말. 아우 야, 뭔지 모르지만 달달하다. 왼쪽 대 오른쪽, 오른쪽 대 왼쪽은 손발뿐 아니라 양쪽 귀에도 기능적인 차이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 심터우층 박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왼쪽 귀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감성을 자극하는 말을 녹음하여 100명에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들려준 결과 왼쪽 귀에서는 70명이, 오른쪽 귀에서는 58명이 그 말을 정확히 기억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으로 출발한 재미있는 연구. 이지 사이언스라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랑에 빠진 50명의 남녀 중 왼쪽 귀를 택한 사람은 30명, 오른쪽 귀는 19명. 양쪽 다 좋았어요 라고 말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오른쪽 귀보다 왼쪽 귀로 들었을 때 더 달콤하다고 느낀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왼쪽 귀의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왼손뿐 아니라 왼쪽 귀 역시 감성적인 우뇌와 연관이 있는 건지 박사님, 정말인가요? 오른쪽 귀는 좌뇌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귀는 우뇌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중추는 이제 좌뇌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언어와 관련된 자극을 줬을 때는 좌뇌가 더 활발히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자극을 줬을 때에는 이제 우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레카! 나로호는 길이 33.5m, 직경 2.9m, 중량 140톤의 한국 최초 소형 위성 2단형 발사체입니다. 나로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약 5천억 원을 들여 2002년부터 개발해 착수. 지상에서 164km 상공까지 발사체를 올려보내는 하단부에는 액체 연료가 주입됐으며 1단 엔진과 노즐, 연료 탱크 등의 설계인 러시아의 기술력이 동원됐습니다. 상단부인 2단은 고체 연료, 엔진과 함께 위성 및 탑재체를 보호하는 노즈 페어링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기술로 제작됐죠. (2단) 직렬형 발사체인 나로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켓이 단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마다 필요한 부품과 기술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이란 각각의 엔진을 가진 독립적인 로켓입니다. 그리고 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발사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크게 직렬형, 병렬형, 부착형, 그리고 피기백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렬형 구조는 큰 로켓 위에 작은 로켓을 올려놓은 형태로 1단부터 추진제가 점화되며 아랫단의 추진제가 소진되는 동시에 다음 단의 엔진이 순서대로 점화됩니다. 나로호가 바로 이 구조에 해당되죠. 병렬형 방식과 부착형은 옆으로 단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병렬형의 경우 2단 로켓을 중심으로 1단 로켓이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 2단과 1단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며 천천히 속도가 오르다가 분리된 후 최대 속도를 냅니다. 부착식으로 결합된 단은 발사 시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 로켓 역할을 하며 단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단 로켓이 1단 로켓에 엎여 있는 듯한 피기백 구조는 우주 왕복선이 대표적인 예죠.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로켓 구조는 대부분 직렬형 다단 구조에 보조 로켓을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주 발사체를 여러 개의 소형 로켓이 결합된 단 구조로 구성하는 이유는 발사체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속도를 각 단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레카! 머리가 크면 뇌도 큰가요? 이제 인간의 그 뇌는 그 보호를 두부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그 두개골이라고 딱딱한 뼈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죠, 동물들은. 그래서 머리가 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뇌의 크기도 비교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인간, 포유류, 또 어류 이런 종 간에는 그 뇌 크기하고 그 뇌 용적이라 그럴까요? 그거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뇌가 클수록 똑똑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뇌를 가졌을 것으로 꼽을 만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가 사망한 뒤 이런 궁금증은 해소되었습니다. 남자 성인의 평균 뇌 무게는 1,400g.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뇌는 1,230g으로 오히려 평균보다 170g 정도 가벼웠고 그 크기 역시 더 작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머리의 크기도 뇌의 크기도 아니라면 지능을 관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교수님?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에 길을 건너야 한다. 불은 뜨겁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들은 우리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깨달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생성되어 두뇌 세포가 더 튼튼하고 활발해지면 결국 뇌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여러 기능들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뇌의 전전두엽이 관장하는 집중력이죠. 유레카! 빛이 동공으로 들어오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움직여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후 빛은 수정체를 지나며 굴절되는데 이때 초점이 맞춰집니다. 빛은 안구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는데요. 망막은 안구 뒤쪽을 덮고 있는 신경 조직으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이죠. 망막에선 빛을 신경 부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들은 시상 하부라는 대뇌 하부를 거쳐 대뇌 피질의 시각 영역에 전달되는데요. 눈이 전하는 정보를 뇌가 해석하고 뇌가 해석한 결과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일이란 사물의 정보가 신체 내 수많은 기관을 거치며 융합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시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또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죠. 착시라고 하는 것은 뇌가 제한된 정보 내에서 외부 세계에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고도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망막상에서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작아졌을 때 우리가 저 사람 더 작아졌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어떨 때는 동전만해지네? 이렇게 지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망막상에서는 작아졌지만 그 이유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 수학 계산하듯이 계산하지는 않지만 뇌는 사실 그 정도의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상의 크기대로 지각하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각하게 돼요. 이 그림은 무채색을 밝기 순으로 배열한 것인데요. 그림을 살펴보면 각 영역의 경계마다 세로 방향의 띠들이 보입니다. 이는 착시 현상으로 실제 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 망막절 세포의 시각정보 처리 방식으로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망막절 세포는 특정 위치의 빛 밝기에 반응합니다. 국소 부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었을 때 밝기의 차이가 클수록 망막절 세포의 반응이 커지고 중심과 주변의 밝기 차이가 줄어들수록 망막절 세포의 반응은 작아지죠. 즉,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인지하기 때문에 경계선과 같은 띠가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색의 정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이 그림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흰색 줄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회색 점들이 보이시나요? 밝기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교차 지점에서 망막절 세포의 반응이 작아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레카! 용조 음식 같은 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죠. 요즘 책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 용조 좋아했던 음식 보리밥도 있고 타락죽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도 생각보다 애민 백성을 즐겨한다 하지만 진상품 중에 사슴꼬리도 좋아했습니다. 사슴꼬리를 좋아하는 게 꼭 연산뿐만 아니라요. 영조도 꽤 좋아했고요. 사슴꼬리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걸. 영조는 70세 이후에요. 갑자기 흰머리가 까매지기 시작했고요. 기록이 나와요. 심지어 자랑도 해요. 그냥 뭐 82세인가 기록이 81세인가 기록 실록 기록이 나와요. 이빨을 보여주거든요. 나 이빨 새로 났어. 뭐? 근데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으나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응, 맞아요. 실제로 있어요. 이빨이 새로 났대요. 정말요. 노인분들이 이빨이 새로 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저희 환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말 검은 콩을 먹으면 머리가 나냐고 정말 꾸준히 드셨대요. 흰 머리 밑으로 검은 머리가 실제로 올라오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영조 기록이 실제 나와요, 그게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좀 믿게 이빨이 났다는 말을. 83세까지 살았던 장수왕 영조. 먹거리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식. 영조는 하루 5번의 수라를 3번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12가지 넘는 반찬수를 반으로 줄였다. 단 소식을 하는 대신 끼니는 절대 거르는 일이 없었다. 영조는 회의를 하다가도 수라는 꼭 챙겼다는데 머리를 많이 쓸수록 열량 보충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결, 거친 음식을 즐긴 것. 평소 영조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이 섞인 밥을 먹었다. 현미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왕세자가 되기 전까지 백성들 속에 섞여 살았던 영조는 그들이 먹는 거친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영조는 인삼과 송이버섯 등 흰색 음식도 즐겼다고 전해지는데 흰색 음식은 노화와 암을 예방한다. 이처럼 소박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영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다. 유레카!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손의 미세 구조와 지문이다. 피부는 표피와 감각 수용기들이 있는 진피, 이중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사이 미세한 공간이 감각을 증폭시켜주는데 이런 구조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고 지문을 본뜬 인공 지문 패턴을 올렸다. 이중 구조부터 지문까지 진짜 피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유전자처럼 개인정보용으로 많이 활용된 지문을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뭔가를 집을 때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기능 외에 미세한 질감을 파악하는 특징을 따온 것이다. 이제 사람의 피부에 있는 지문 패턴을 모사한 인공 지문 패턴을 전자피부 위에 올려놓게 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질감이나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전자피부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와 사포, 종이처럼 각기 다른 질감을 갖는 표면에 테스트해 보았다. 그 결과 표면 질감에 따라 진동 크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피부가 소리를 듣는다는 점이다. 소리를 정의하면 아주 빠르고 작은 압력의 변화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빠른 반응 속도로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까지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소리와 압력, 그리고 냄새까지 맡는 초고감도 전자피부 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단순한 피부 원리 모방을 넘어선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전자피부는 로봇 개발의 커다란 촉진제가 되고 있다. 슈퍼 전자피부를 장착한 로봇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도 크게 활약할 거라는 예상이다.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바이오닉스 그런 로봇을 만들었을 때 거의 이제 그 사람의 그 형상과 비슷한, 그러면서도 피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레카! 웨어러블 시대인 요즘,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일명 전자문신인 전자피부 연구가 한창이다. 서울대학교 내 한 연구실. 모두가 분주한 이곳은 디스플레이와 전자피부를 접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유학 시절 사고 등으로 피부가 손상된 사람들을 위해 진행 중이던 피부 재건 연구를 보고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저희 피부에 올라가는 것도 대면적의 약간 신축성 기판상의 전자소자 어레이들이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같이 개발하지만 좀 더 미래 기술을 위해서 센서에 관심을 가지고 전자피부 개발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래 피부 장면이 멀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전자피부 연구는 발전해 있다. 피부 위에 부착해 감지한 신호를 빛으로 보여주도록 LED를 장착한 전자피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웨어러블 시계를 대신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진짜 피부처럼 신축성을 갖는 소재 개발이 중요한데, 울퉁불퉁한 곡면상에 또는 피부에도 잘 부착될 수 있는 착용감을 늘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희 파스 같은 개념의 신축성 그런 기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피부가 최대 30% 이내에서 팔꿈치나 무릎 같은 그런 관절에는 최대 한 70%까지 피부가 늘어난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 70%, 100% 인장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감각을 느끼는 것은 피부의 기본. 마우스나 키보드 대신 전자피부를 누르면 느낀 압력으로 게임까지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기술은 잉크젯 프린팅. 종이에 잉크를 프린트하는 원리와 같다. 먼저 고분자 소재 위에 굳으면 딱딱해지는 액체 플라스틱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린다. 그 위에 LED 칩을 탑재하고
은배선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전자피부가 빠르고 쉽게 탄생하게 된다. 잉크젯 프린터가 막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배선 형태나 전자 시스템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값비싼 공정이나 좀 복잡한 공정에 비해서 성능은 비슷하면서 디자인의 프리덤을 줄 수 있게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요. 유레카!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물 한 잔 봤더니 시원하게 마십니다. 물을. 그냥 물이라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물이냐?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정수기 통해서 나온 물이겠죠. 깨끗해 보이죠? 깐깐해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위에서 뚝뚝 떨어지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게 사람의 배설물, 인분입니다. 놀랍죠? 그 인분을 정화시킨 물을 그 부자, 마이크로소프트 부자 빌 게이츠가 마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낸 거 아니야 지금? 깔끔하게 먹어버렸죠. 이게 진짜 아직 뭐 앞으로 먹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빌 게이츠가 먹었다는 건 먹을 수 있는 물이라서 먹은 거지만 정말 싫다. 그렇죠. 물 아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지금. 우주인들이 우주 정거장에서는 점을 먹잖아요. 진짜요? 맞아요. 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뭐 저렇게 먹겠죠. 근데 나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혹시 선생님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많은데요, 왜? 지금은 많으니까. 지금은 많으니까.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저런 걸 통해서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게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물이 미국 시애틀에 있는 자니키 바이오 에너지 회사라는 곳에 옴니 프로세서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정화된 물입니다. 그 옴니 프로세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배설물, 인분을 정화를 해서 물 그리고 전기 같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요. 그 옴니 프로세서를 통해서 10만 명의 배설물을 모으면 물을 8만 리터를 만들 수 있고요. 8만 리터.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를 200kW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냥 저렇게 이벤트성으로 물 한 잔 마시고 말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빈곤 국가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느끼기에 인분을 이렇게 걸러서 먹는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 아닙니까? 원래 저런 일은 박테리아들이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먹는 거지. 사실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장에서도 수분 재흡수하고, 그다음에 콩팥에서도 수분 재흡수하고 우리가 물하고 오줌물하고 저희가 다 재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몸 속에서는 미리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죠. 그렇죠.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속에서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10만 명의 배설물 모으는 것도 일이다. 내가 장풍 때문에 그걸 마셔야 된다니. 그래도 8만 리터라면 사실 우리가 1.5리터 그 생수통을 거의 진짜 몇만 병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려졌을 법한 그런 인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산했다는 것이 사실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서 200kW의 뭐 에너지도 얻는다 그랬잖아요. 저 정도면 왜 큰 중형 승용차, 전기 승용차면 한 1000km를 갈 수 있는 양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도 볼일 볼 때는 꼭 집에 가서 보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그게 비료로 썼거든요. 저도 썼기 때문에. 할머니네 그 호박 그 키우는 거기서 항상 싸고 그랬어요. 호박잎 떼서 이렇게 닦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더라도 볼 일은 집에 가서 슬쩍 친구들 데려갈 수 있겠네. 야 오늘 우리 집 갈래? 한 번만 가자. 요즘에 전기가 안 들어와. 야, 그랬구나. 유레카! 봐도 신기방기한 그러나 약간은 죄송해요. 느낌 씨의 꼬불꼬불 혐알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혐알기의 가능 여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형질에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혐알기는 우성 유전자에 속하죠.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신부이자 과학교사였던 멘델은 무려 7년간
2만 9천여 개의 완두콩에 대한 형질을 조사하여 그 유명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정리합니다. 노란 완두콩이 열리는 형질의 꽃가루를 초록색 완두콩이 열리는 완두에 수분시킨 결과 다음 세대의 콩은 두 가지 색이 섞이지 않고 오로지 노란색만을 띄었죠. 이처럼 제1대 잡종에서 태어난 노란색 콩의 형질을 우성, 나타나지 않은 초록색 콩의 형질을 열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로 혀 말기가 이렇게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흔히 혀말기는 단순한 멘델 법칙에 의해서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혀말기가 불가능한 부부 사이에서 혀말기가 가능한 아이들도 태어난 사례가 알려져 있는 걸 보면 혀말기가 단순히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혀말기의 복잡한 유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어느 가설이 과학적 이론인지 밝혀질 것입니다.